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디펜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역시 5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자, 미국이 모스크바 인접한 리투아니아에 F-35A와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를 배치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공수부대가 고산지대 공수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러시아가 최신형 ICBM인 사르마트의 재원을 공개했습니다. 충격적인 재원이니까 기대하십시오. 또 터키가 T-129 공격 헬기 생산 중단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호주는 신형 공격 헬기 사업에서 아파치와 바이퍼 2파전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상 5가지 소식을 보다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이 모스크바에 인접한 리투아니아에 F-35A와 F-15E 스트라이크 이글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불과 880km 떨어진 곳에 스텔스 전투기와 장거리 타격용 전투기를 배치했습니다. 미 공군은 현지 시각 19일 리투아니아 북부 시아울리아의 공군기지에 F-35 전투기와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 C-130J 허큘리스 수송기를 전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빠른 구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전개는 유타주 힐 공군기지의 제388 전투비행단과 제419 전투비행단, 노스캐롤라이나주 세이머 존슨 공군기지의 제4비행단 등에서 출격한 F-35와 F-15E 전투기들이 동원됐습니다. 이들 전투기들은 영국과 독일 등지에서 발진한 공중급유기와 특수작전기 등과 함께 폴란드를 거쳐 리투아니아에 전개되었으며 미 공군은 이번 전개가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F-35 스텔스 전투기의 전투 행동 반경 안에 모스크바를 둘 수 있는 동유럽 최일선 기지에 F-35를 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자, F-35A 전투기의 전투 행동 반경이 한 1200km 가까이 되죠. 이 1200km 정도 되는 이 F-35A 스텔스 전투기의 전투 행동 반경 아닌 880km. 그러니까 리투아니아에서 880km가 모스크바예요. 물론 칼리닝그라드라든지 이런 상트페테르스부르크라든지 이런 데는 훨씬 더 가깝지만 어쨌든 이 러시아의 핵심 지역이 완전히 타격권에 들어오는 곳에 스텔스 전투기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공군이 가지고 있는 F-15K 그 전투기들이 바로 폭격기로 사용되기도 하는 굉장히 폭장량이 강력한 그런 타격기죠. 이 F-15K의 원형이 바로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인데요. 이 F-15E들도 리투아니아에 같이 배치를 했으니까 이런 정도 조합으로 보면은 F-15E가 폭격을 하러 가고 F-35가 엄호를 하고 이런 그 조합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F-35 단독으로도 폭격하러 가고 이런 조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모스크바와 가까운 곳에 또 다수의 러시아 공군기지가 배치되어 있는 이 발트 지역에 미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가 배치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 지난주만 해도 러시아가 수호이 35 전투기를 발트에 보내서 무력 시위를 하고 하는 등 이러한 것들을 할 때 대단히 이제 압박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칼리닝그라드에 있는 발틱 함대의 뒤통수에 이 F-35가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 발틱 함대조차도 활동하는데 굉장히 제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군사적 조치를 미국이 러시아에게 했는데 굉장히 어떤 반발이 예상이 되죠. 자,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공수부대가 고산지대에서 공수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일본의 큐슈 오이타현 소재 고산지대에서 공수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7월 16일 실시된 이번 훈련에는 미공군 제374 작전지원대와 일본 육상자위대 제1공정단이 참가했습니다. 훈련은 육상자위대 제1공정단 병력 80여 명이 큐슈 북부 시키 공군기지에서 미 공군 C-130J 허큘리스 수송기 2대에 나눠 타고 큐슈의 오이타현 구즈군 소재 히주다이 훈련장 일대 강화하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공수훈련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일반 공수훈련과 달리 미 공군 공정통제사의 통제를 받는 강화가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강화 훈련 지역이 해발 700에서 1000m의 고산지대라는 점, 훈련 지역에서 생존,
도피, 저항, 탈출 훈련이 이어졌다는 점 등입니다. 육상자위대는 이번 훈련이 통상적인 도서 탈환 훈련의 일환이라고 밝혔으나 훈련에서 드러난 특이사항을 고려할 때 북한 개마고원 일대의 미사일 기지에 대한 공중 침투 훈련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미국과 일본이 그 공수부대들이 일본 큐슈 남부죠. 일본 남부의 큐슈 지역의 고산지대에서 대규모 공중 강습 훈련을 했는데 미군의 그 공정통제사가 통제를 하고 그리고 미군 수송기를 일본 공수부대가 타고 지금 낙하하는 훈련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이 센가쿠 일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도서 지역의 탈환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둘 수 있지만 이 한반도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군사적 동향은 한반도와 결코 무관하다고 제쳐놓을 수 없는 그런 것이죠. 따라서 이런 훈련의 유형으로 볼 때 개마고원 지역의 고산지대에 그 일본과 미국의 공수부대들이 낙하를 해서 강화를 해서 거기에 있는 미사일 발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한 후에 다시 돌아오는 이런 훈련을 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지금 한미동맹이 상당히 이완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공수부대와 해야 될 훈련들을 일본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제13 공수특전여단을 가지고 참수부대를 만들었었죠. 그 참수부대에 굉장히 많은 전력들도 가고 장비들도 지급되고 했는데 그걸 이제 장비들도 다른 데 보내버리고 전력들은 뭐 UDT라든지 공군이라든지 이런 데서 간 전력들은 원대복귀 시켜버렸죠. 참수부대 이제 없는 겁니다. 원래 이 13여단하고 미군이 이런 훈련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안 하니까 일본하고 해나가는 것인데 자, 요즘 뭐 반일이 트렌드입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반일, 진정한 극일을 하려면은 일본이 재무장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겉으로는 지금 우리 정부는 반일을 포장하고 있는 듯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한미동맹을 이완시켜서 일본이 그토록 바라는 재무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고 있는 꼴입니다. 이게 진정한 친일이 아니고 뭘까요? 저는 반일하고 싶습니다.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면 반일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최신형 ICBM인 사르마트의 재원을 공개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재원입니다. 러시아가 지난해부터 실전에 배치 중인 최신형 ICBM RS-28 사르마트의 재원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모스크바 인근 쿠빈카에서 개최 중인 아미 2019 국방전시회에서 RS-28 사르마트의 재원을 처음 공개했는데요. 상식을 뛰어넘는 가공할 위력에 서방 측 관계자들이 충격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냉전 시절 최강의 ICBM으로 평가되던 RS-20V, 나토 분류명으로는 SS-18 사탄이죠. 이 RS-20V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사르마트는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운용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크기로 길이 35.5m, 지름 3m, 발사 중량은 무려 208.1톤에 달하며 탄도 중량 역시 세계 최대급인 10톤에 달한다고 러시아 당국은 밝혔습니다. 사르마트의 사거리는 18,000km이며 기존의 다탄두 개별 목표 재도립체보다 더욱 진보된 다탄두 기동성 재도립체 10발을 탑재하는데 이 10발의 탄두는 모두 미국의 MD 체계에 대한 요격 회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러시아 당국은 주장했습니다. 자, 탄두 중량이 무려 10톤이에요. 그런데 탄두는 10개의 그 자탄을 가진 다탄두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탄도 미사일의 원래 다탄도 미사일은 한 발 한 발의 위력이 좀 작죠. 그런데 이건 10발이나 탑재를 하고 있으면서 10톤이니까 이 다탄두 각 탄두 한 발의 위력이 1톤입니다. 이 1톤만 해도 노동 미사일의 그 탄두 중량 위력 좀 되죠. 이런 어마어마한 위력. 그러니까 이게 수백 킬로톤 또는 다탄두 한 발에 메가톤급의 위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탄두 중량을 자랑하는 그런 미사일인데 그나마 거기다가 더해서 이 다탄두 미사일들이 10개로 쪼개져서 내려오면서 각각 회피 기동을 합니다. 각각 다른 목표를 향해서 공격해 들어가는 것도 모자라서 제가 며칠 전에 피스키퍼, 과거 냉전시대 최강의 ICBM, 다탄두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피스키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군사 TV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 피스키퍼는 10개의 다른 목표를 향해서 쪼개져서 공격해 갑니다. 각각. 그런데 이 사르마트는 10개의 다른 목표를 향해서 공격해 가면서
각각이 또 회피를 하게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위력이죠. 거기다가 탄도 중량 각각 또 1톤씩이나 되니까 이 사르마트의 위력이 공개되고 나니까 서방 측 관계자들이 충격에 빠질만 합니다. 저도 이 소식을 듣고 이야 정말 대단하구나. 이거 어떡하냐? 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입니다. 자, 미국의 대응이 궁금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터키가 T-129 공격 헬기 생산 중단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터키 국산 헬기죠. 자, 지난 19일 터키 우주항공 타이에서 생산하는 중형 공격 헬기 T-129 에이테크의 생산 라인이 가동 중단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번 가동 중단 사태는 T-129 에이테크의 헬기의 엔진 공급사인 영국 롤스로이스사가 엔진 공급을 중단함에 따라 발생했습니다. 터키는 이탈리아의 A129 망고스타 기술을 도입해서 T-129 헬기를 개발해서 터키군 납품은 물론 파키스탄 수출 계약도 따내서 100여 대에 이르는 생산 물량을 확보했고 그래서 생산을 쭉 하고 있었으나 이번 엔진 공급 중단으로 인해서 공격 헬기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롤스로이스사가 터키의 엔진 공급을 중단한 것은 최근 터키 정부의 S-400 지대공 미사일 도입 등 지속적인 반미 정책에 대한 미 행정부의 대터키 제재 조치 동참 차원이며 미국과 친미국가들의 대터키 국방안보 분야 협력 중단 사태는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터키 국산 헬기 T-129라고 있는데요. 이 관련한 소식이 어떻게 하다가 이 터키가 지금 이 모양이 됐냐? 이것뿐만 아니고 터키의 그 지금 국산 무기 개발이 아주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스톱되게 됐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신인근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백과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참조하십시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호주의 신형 공격 헬기 사업입니다. 여기에 아파치와 바이퍼가 2파전을 벌입니다. 잦은 구설수에 시달리던 호주 육군의 타이거 ARH 무장 정찰 헬기를 대체할 신형 공격 헬기 도입 사업에 미국의 보잉과 벨이 입찰 참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보잉은 AH-64E 아파치 가디언이야말로 호주 연방이 요구하는 저렴하고 입증된 저위험 플랫폼이라고 선전하며 입찰 참가 의사를 밝혔고, 벨은 미 해병대의 현용 주력 공격 헬기 AH-1Z 바이퍼야말로 호주가 요구하는 해상작전에 특화된 기종이다 라며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보잉과 벨이 호주 육군의 신형 공격 헬기 도입 사업에 출사표를 던짐에 따라서 이번 사업은 미국 업체들 간의 2파전 양상이 될 전망이며, 당초 타이거 공격 헬기의 성능 개량을 제안하던 에어포스 헬리콥터스는 입찰 참가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아파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 최강의 공격 헬기죠. 이것을 지금 이제 호주 육군의 타이거를 대체하는 사업에 지금 입찰을 참가를 했고, 그런데 호주는 지금 캔버라급 강습 상륙함에 얹어서 바다에서도 운용하는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또 사례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것을 아파치를 도입해서 바다에서 운용할 수 있게끔 개조를 했었어요. 아마 보잉에서는 아파치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벨에서 만드는 미 해병대가 주로 운용을 하고 있죠. 이 H-1Z 바이퍼, 이 바이퍼는 애초에 해병대들이 강습 상륙함에 얹어서 바다에서 사용하는 그런 공격 헬기이기 때문에 호주 당신네들이 원하는 최적의 공격 헬기는 우리 바이퍼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양파전이 벌어졌습니다. 사업이 귀추가 주목되고요. 정말 이 유럽제 무기들은 정말 디자인 좋고 모든 것이 좋은데 말로는 항상 비참하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시작은 창대한데 그 끝은 비참하리라 라는 것이 유럽 무기의 끝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우리 무기 도입에 반드시 참조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디펜스 브리핑 마칩니다. 감사합니다.